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어공학 과목의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수업. 자, 제가 제어공학의 입문 수업을 왜 하느냐. 자, 전기를 갖다 지금 처음 접하시는 그 비전공자, 제어공학이라는 과목이 이게 상당히 낯설은 과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제어공학이라는 게 실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특히 낯설죠. 모든 용어가 낯설고 그 장치들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뿐만 아니고 전기를 전공한 전공자들도요, 사실 제어공학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통해서 본 수업하기 전에 조금 더 기초 용어를 좀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수학 부분을 갖다가 좀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본 수업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서 제가 제어공학을 갖다가 입문과정을 갖다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공학 입문과정에 우리가 수업의 목표는 뭐로 잡는다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어장치는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장치다. 거기에 따른 모든 공학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수업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낯설다.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약간 더 친밀감 있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자. 그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목표만 달성하면 이 수업은 상당히 알찬 수업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제어공학은 우리한테 약간 생소한 과목이 아니고, 앞으로는 제 수업을 통해서 입문과정을 끝나고 나면 제어공학의 본 강의는 상당히 익숙해진 과목이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접근하셔도 우리 수업은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제어공학의 이제 입문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아주 길게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어공학 입문 수업을 하기 전에 제어공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제어공학의 학습 방법. 자, 첫 번째, 제어공학은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특히 기초 전기 수학이 상당히 강한 과목이에요. 아마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이 제공학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과 유달리 아마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 고전하는 부분이 바로 수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건데 제공학을 갖다가 학습 방법을 갖다가 가장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초 전기 수학 강의를 반드시 수강한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제공학에 입문하자. 아마 기초 전기 수학도 제가 수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전기 수학 할 때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기초 전기 수학이 필요한데 그것도 방에 들어가고, 특히 초점을 맞춘 게 이 제어공학에 들어가는 전기 수학을 내가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 전기 수학을 반드시 수강한 다음에 제어공학 쪽을 입문하는 게 제어공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기 수학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어공학 입문하기 전에 먼저 전기 수학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어공학을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마디로 욕하면 제어공학 흐름이다. 왜 그러냐? 실제 제어공학은 제어장치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 사람도 그렇고 전기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제어공학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어장치는 그만큼 어렵거든요. 우리가 간단한 제어장치인 커피 자판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제어장치인 미사일 추적하는 레이더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공학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제어장치조차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해요. 그죠? 일반 사람이 접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제어공학은 흐름이다. 실제 제어장치 원리를 알자고 노력을 하자. 물론 교과적으로 배우니까 제어장치의 실제 구조를 알고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사실 힘들죠. 우리는 수업을 교과서로 수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인드 자체는 우리가 생각 자체는 실제 제어장치의 원리를 배워보자. 그죠? 생각을 어떻게 나갔다가 틀린 거야. 제어공학이란 것 갖다가 자격증 한 종목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제어장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접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생각 자체가. 학습 효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로보다도 오히려 출제 빈도수가 많다. 문제수가. 자, 실제로 우리가 회로하고 제어는 한 묶음이야. 기사 기준에 했을 때. 그랬을 때 회로는요, 20문제 중에서 오히려 8문제 나와요. 많아봤자 10문제. 그러니까 50%못 넘는 얘기죠. 실제로는 거의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8문제는 40%밖에 안 돼.
근데 제어공학은 오히려 10문제, 12문제, 많게는 12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많게는 13문제, 14문제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회로보다도 오히려 출제 문제수가 많다. 자, 제가 수업할 때 회로 이론도 제가 수업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수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회로보다도 제어공학의 실제 출제 문제수가 많다? 그러면 회로보다도 우리가 제어공학을 더 치중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자, 일단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비록 회로가 제어공학보다 문제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회로를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결과론이고, 자, 회로는 모든 과목의 기초가 돼버려. 전기기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되는 거고, 전력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돼요. 더군다나 실기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회로냐. 그러면 여기서 회로 문제수가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회로를 많이 치중해야 돼. 회로를 또 잘 알아야 제공학도 원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학조차도 회로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평상시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회로를 많이 치중을 하세요. 제공학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회로를 갖다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회로 제어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제공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회로를 공부 많이 해뒀다가 이제 시험 마지막 부분, 그죠? 예를 들어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제어공학 쪽에 약간 치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점수를 끌어올려줘야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회로가 적게 나고 제공이 많이 한다 해서 제공에 먼저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을. 회로 쪽에다가 6대4로 투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서 6대4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아시겠죠? 제공학이 많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지만 기본은 회로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요 구성을 보면 제어공학의 문제 출제 그 개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제어공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회로 저에서 점수가 높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세 가지 요 원리에서 제공학 학습 방법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 세 가지 명심해 두시고.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어공학 자체가 아마 본 수업할 때 이것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제어장치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어장치는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게르프 제어라는 게 있고 페르프 제어기라는 게 있어. 게르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거야. 모든 제어장치는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제어장치라는 게 있으면 어떤 제어장치가 있으면 반드시 입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뭔가 입력신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어장치는 어떤 동작을 행한 다음에 이 제어장치가 어떤 동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제어장치는 공통이 어떤 제어장치가 있고 입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 게르프 제어계는 말 그대로 구성 자체가 입력이 들어가서 제어장치 거친 다음에 제어 대상에서 동작을 하고 여기서 비로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장치의 가장 간단한 구성 방법이죠. 그냥 입력 집어넣어 출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 게르프 제어계는 특징이 뭐냐? 장치가 제어장치 장치 자체가 간단하다. 그러면 간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쩐 설치비가 구성비가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반면에 이 구성 자체가 입력이 출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력하고 출력하고 똑같지 않겠죠? 반드시 이 부분에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에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두 번째 제어장치의 게르프 제어의 단점은 뭐냐면 오차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럼 오차가 발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밀도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는 커피 자판기는 그 장치 자체가 너무 고가이면 안 되겠죠.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커피 자판기에 오차가 생긴다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어제 나온 커피 양하고 오늘 나온 커피 양이
미량이 차이가 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커피 작업하는 것들을 게르프 저기로 만드는 거죠. 거기 반면에 페르프 저기는요. 자, 기본 구성은 똑같아. 게르프 저기하고요. 입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저장치 거쳐서 여기서 동작을 한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저 오차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출력에서 다시 뽑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력에서 다시 뽑아나와서 검출배 거친 다음에 얘를 다시 피드백 시켜서 입력하고 비교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교부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프 저기하고 페르프 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비교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비교부에서 뭘 검출한 거예요? 요 비교부에서 오차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럼 오차를 측정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어장치 보내면 제어장치가 알아서 오차를 갖다가 수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나오는데 출력의 오차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 거쳐서 오차가 또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오차가 어느 범위 내에 들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 피드백이 다른 말로 페르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페르프 시스템은, 페르프 지역에는, 자, 장점이 뭐냐면 얘는 오차가 적다. 오차가 적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작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제어 장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공장,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높아야죠. 아니면 한국이 주작하는 군사시설인 레이더망, 그런 것들은 오차가 적어야 돼요. 더군다나 또 속도도 빨라야 돼. 동작 속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대신 반면에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어떤 설치비가, 제작비가 월등히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이치가 거의 공통이에요. 좀 좋게, 정확하게, 속도도 빠르게 그렇게 만든다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가격 싸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정확도 면에서는 좀 희생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야. 자, 이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두 가지가 있다. 게르프 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프 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프 장치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다음 중 게르프 저계 없는 페르프 저계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반드시 페르프 장치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있다라는 게 보기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제어와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의무량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르프 저계 배웠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냐? 문제는 절대로 게르프 저계 안 나오죠. 이제 중점적으로 페르프 저계 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페르프 저계를 갖다 좀 자세히 들여본 거야. 좀 전에 본 건 이건 간단하게 본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걸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프 저계 맞죠? 그죠? 페르프 저계 맞아요. 자, 입력이 들어가. 입력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이야. 그러니까 목표한 값이에요. 이 값과 일치하면 돼. 그러니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입력 신호를 일단 기준 입력 요소에서 이 신호를 약간 바꿔줘. 우리가 다루기 좋은 신호로. 아셨죠?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랬을 때 기준 입력 신호에서 이 신호가 뭐냐면 기준 입력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사용하기 맞게끔 신호를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어 요소에 들어가요. 이게 실제 있는 제어 장치예요. 그러면 제어 요소 안에 뭐가 있냐면 조절부가 있어. 그럼 여기 입력 신호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조절해 주는 거야. 그 양을 세밀하게. 그 다음에 조절 양을 갖다 여기다 보내주면 얘가 실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부가 있다.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언급에 대해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본 강의 때는 이거 또 해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신호가 이제 제어사에 들어가는 거죠. 제어 대상에. 그랬을 때 동작 신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어 요소에. 그럼 얘 제어 요소는 뭐 하냐면 동작 신호가 들어가서 조절부에 거쳐서 신호 바꿔주죠? 조작부에서 이 신호 갖다가 조작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겠죠. 그 신호가 뭐냐? 바로 조작량이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출력 나와.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은 뭐가 빠졌어요? 오차를 갖다가 바꿔주는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출력에서 다시 끌고 가는 거지. 검출부 거쳐서 다시 여기서 얘가 뭐랬어요? 얘가 비교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비교해서 여기서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또 감안내는 거죠.
계속 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요? 오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비교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작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본 수업 때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페르프 제어 시스템이야. 제어 장치는 이런 동작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제어 장치의 원리, 즉 게르프 제어기하고 페르프 제어기는 배웠잖아요. 그럼 페르프 제어기였잖아, 결국 쓰는 게. 근데 우리가 어떤 제어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제어 장치 그 제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선정할 거냐? 딱 우리가 선정할 기준은 하나야. 뭐냐면 그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들었을 때 그 맞는 목적에 맞게끔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성, 구조. 그러면 구조가 복잡하게 만들면 그만큼 비싸지는 거고,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면 그만큼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논리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자판기야. 그죠? 자동 자판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자동 자판기는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 자판기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지.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이용하려고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동전이라는 지폐를 집어넣죠. 그러면 그 동전 돈이 돈인지를 갖다가 인식만 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거스름돈 걸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이것만 딱 뽑아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입력,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제어 원리가 단순하다는 얘기지. 입력 들어왔느냐? 그러면 입력이 맞는 거냐? 돈이냐? 그 다음에 그게 검증이 끝났으면 내가 상품을 거기에 해당되는 돈의 가치에 맞는 상품을 내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뭐 오차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식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자판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왜? 가급적이면 싸게 만들어야죠. 그래 대량 생산해서 빨리빨리 퍼뜨려야 되잖아요. 자판기는. 그죠? 근데 만약에서 요 음료수 파는데 하루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이 자판기 가격이 한 대당 1억이다. 그러면 이 자판기 못 쓸 거 아니에요. 돈의 논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제어 장치는, 이런 커피 자판기는 그냥 피제어다 이거지. 피제어가 뭐냐면 요 피가 비례 약자예요. 프로포셔널. 그럼 비례란 말이야. 비례라는 건 뭐냐면 입력에 비례해서 출력이 나가면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수학적인 기능에서 어떤 제어 장치 기능에서 미분 기능도 없고 적분 기능도 없는 거야. 커피 자판기는 미분 기능 붙일 필요 없고 적분 기능 붙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오차를 갖다가 수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시죠? 그냥 바로 상품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뭐야? 얘가 출력이고,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X0, 요게 제로가 아웃이에요. 출력.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입력, XI가 인풋, 입력이란 말이야. 입력에 비례해서 출력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비례제어라는 얘기죠. 요 K라는 건 아직 모르죠. 상수니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달함수는 뭐냐? 전달함수라는 게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력이 뭐예요? 입력은 XI가 입력이 되는 거고, 출력은 X0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비례요소 K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제어 장치는 비례 제어로 하자라는 거죠. 가장 가격을 싸게. 자, 그 다음에 비례 제어는 속도가 느리다. 단점이 되는 거죠. 어차피 제어 장치 이거 비례 제어는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속도가 느려. 그 다음에 오차도 큰 편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판기 하면서 우리가 되게 느리다는 느낌 가졌어요? 아니죠. 그냥 동전 넣고 누르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거야. 이 정도 속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고객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면 되더라 이거지. 그죠? 근데 항공기 추적은 미사일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공기는 빠른 속도로 추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속도 갖고는 안 되겠죠. 빨리빨리 추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항공기 추적하는 레이더망의 그 느끼는 속도하고 이런 자판기 이용하는 속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똑같은 시간에도 어떤 사람한테 길게 느껴지고 어떤 짧게 느껴지잖아. 그 용도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례율은 속도가 느려도 우리가 사용할 지장이 없더라. 오차가 좀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돈을 넣는데 누르면은 가끔씩 돈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품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어차피 100%는 건 없잖아요. 그런 오차도 있더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미분제어라는 게 있어요. 미분제어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 어떤 공장에서 뭐 음료수를 갖다가 계속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공장이라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제품이 빨리빨리 대량 생산돼야 돼. 그래야지 제품하기 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 어떤 경쟁력이 앞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런 공장에서는 대규모 생산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돼. 빨리빨리 돌려야 돼, 제어장치를. 아시겠죠? 결국엔 시간이 돈이니까. 그럼 얘는 어떡하느냐? D가 뭐냐면 미분 제어야. 미분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수학에서 미분하는 역할이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X 길이란 얘기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Y 길이야. 그러면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미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이 뭐야? 미분이 쪼갠다는 얘기거든. 그럼 쪼갠다는 얘기는 요 가로축을 갖다가 잘게 쪼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길이인데 요거 갖다가 잘게 쪼개면 요 길이는 아주 짧은 길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dx로 표현하거든요. x라는 거리는 충분 거리고 dx는 아주 짧은 거리야. 이 미분이란 게 요 d가 이게 미분 기호거든요. 쪼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쪽도요. 요 세로축도 y를 갖다가 잘게 쪼갰잖아요. 그럼 뭐요? 얘가 dy가 되는 거죠. 그러면 x하고 y를 가로 세로 잘게 쪼개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기울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 했을 때는 얘가 얼마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는 갖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미분했을 때 dx분의 dy가 얘가 플러스 1기울기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다가 미분했다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죠. 그러면 이때 미분했을 때 dx분의 dy 값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가팔라요? 얘가 더 빨리 급상승하는 거죠. 그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쪽에 속도가 빠르고 이쪽에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지. 아, 우리가 미분을 하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공장에서 음료수 병을 갖다가 대량 생산한다. 속도를 높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 연산해내서 그 기울기를 갖다 높이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반면에 너무 미분을 갖다가 빨리 해갖고 너무 급하게 해갖고 값을 갖다가 기울기를 갖다 높이게 되면 어쩌면 잘못하면 제품이 너무 빨리 생산되다가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제품의 질하고 나오는 제품의 속도를 맞춰서 적당하게 미분 기울기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미분 제어는 어디 쓰느냐? 주로 대규모, 대량 생산하는 공장. 그죠? 어쩌면 음료수 만드는 공장에서도 어떤 정밀도는 중요치 않은 거죠. 빨리빨리 재볼지는 속도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공장, 음료수 공장 같은 경우는 미분하자 이거지. 그럼 미분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얘가 미분 기호잖아. dt분의 d가 미분 기호죠? 앞에 얘는 뭐예요? t. 요 t, d라는 게, 요 t가 시간이죠. 타임. 얘는 뭐야? d가. 얘가 미분이거든. 결국에는 얘는 미분 시간. 즉, 어떤 제어장치든 미분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미분 시간이 되는 거고, 얘는 미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가 오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분 제어는 그래서 속도가 느린 점을 보하는 거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적분 제어는요. 자, 적분 제어란 게 뭐냐면 수학에서 적분 기능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적분 제어는 어디에서 자주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같은데. 그죠? 반도체를 갖다가 찍어내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하나당 가격은 좀 냈던 미분 그 제어일 때 음료수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죠? 음료수병 하나 어떤 불량품이 생기면 손실이 적어요. 그 음료수 해봐야 얼마 됐겠어요, 원가가. 해봐야 몇백 원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요 하나당 불량품이 생산되면은 그만큼 손해는 큰 거죠. 반도체 몇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싼 거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반도체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속도보다는 찍어내는 속도보다는 어쩌면 불량률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왜 적분하면은 어떤 불량품률이 적느냐, 오차가 적으냐? 얘가 입력이야. 우리가 원하는 입력이에요. 근데 출력이 이렇게 나와. 출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오차가 크면은 얘가 출력의 입력을 지나쳐버려요. 얘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얘는 출력이죠? 얘는 입력이지? 이 면적이 뭐겠어요? 이 면적이 오차란 얘기죠, 오차.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게 뭐예요? 수학에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게 바로 적분이거든. 아, 적분의 크기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오차량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배우는 거야? 바로 이런 산업설비에 쓰려고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근데 공부할 때는 미분을 왜 배우는지, 적분을 왜 배우는지 모르고 배웠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 있으니까는 미분 배웠고 적분 배웠죠. 그것도 욕 나오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는가? 미분 맞는 사람 누구냐? 적분 맞는 사람 누구냐 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학에서 미분하고 적분을 갖다가 수학자들이 개발을 못했으면은요, 이런 장치는 아예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부분인가 모든 법칙을 갖다가 연구한 개발자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옛날처럼 원시대처럼 사냥하면서 돌아다녀야 돼.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능이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편리성 있게 응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동물이 미분적분을 갖다 하진 않잖아요. 인간이 있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여기 적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적분하면은 결국에는 적분하는 목적은 뭐예요? 적분제하는 목적은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적분제해야 돼.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우선이더라 이거지. 그럼 요 함수식에서 얘가 뭐예요? 얘가 적분기호잖아요. 인테그랄. 근데 적분하는데 또 시간이 들 거 아니야. 그만큼. 적분하는데 시간 연산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얘가 TI가 뭐예요? 적분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본 강의 때는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 예비 강의에서는, 입문 강의에서는 요 정도. 아,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이렇게 용도별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제어장을 만드는데 여기서 다 끝났느냐? 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반도체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느려도 오차가 적으면 돼.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가장 복잡한 제어 장치가 비례 미분 적분. 비례 미분 적분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 기능 들어가야죠? 적분 기능 들어가지? 비례 기능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구성 어떤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편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느냐? 한국이 추적하는 레이더망. 그럼 레이더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요 레이더는 비행기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가 항상 똑같은 높이로 날아주나요? 아니죠. 어쨌든 아주 고공에서 날고 높은 곳에서 날고 하늘은 또 얕은 곳에서 날잖아. 그 다음에 또 항공기, 그 비행기마다 전부 다 종류가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직진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또 서려야 하잖아. 상당히 그 어떤 경로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정확도도 높아야 돼. 추적 자체가 잘 돼야 돼. 근데 또 항공기에서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속도도 무지하게, 반응 속도도 무지하게 빨아야 돼. 아시겠죠? 그럼 반응 속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떤 제어법을 써요? 미분. 미분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레이더망 같은 경우는 미분 기능도 있어야 되고 적분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함수식을 보면은 처음 말했던 비례,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미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식을 내는 거죠. 다음 중 비례 미분 적분 제어, 즉 일명 PID 제어가 함수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이거 외워서 공부하는 건 많이 틀린 거죠. 이해도면에서.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종합해보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비례 제어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음료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그러면 미분 제어야.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오차를 적으려면 적분 제어야. 그 다음에 지금처럼 레이더망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다 붙여야 돼. 비례, 미분, 적분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제어법은 뭐예요? 바로 요 다기능인 비례, 미분, 적분, PID 제어라는 얘기죠. 그럼 PID 제어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얘는 모든 제어 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속도도 뛰어나고 정확도도 뛰어나다. 그죠? 모든 장점을 다 살린 거잖아요. 반면에 PID 제어법은 당연히 구성이 가장 복잡하고 그만큼 제작 비용도 가장 비싸게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제어장치의 기본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제어장치는 뭐 조절하는 거다, 컨트롤하는 거다, 그게 아니죠.
용도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정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전달함수. 전달함수는 게 뭐냐면, 자, 전달함수는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수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이해를 돕게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전달함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제어 장치는 이거예요. 어떤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죠? 네. 어떤 장치가 있어. 이게 반도체 공장의 장치든, 어떤 음료수 만드는 제조 공장의 장치든, 그죠? 커피 자판기든, 어떤 장치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제어 장치 입력 신호를 줘야지만이 얘가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이제 피드백 시스템도 있겠지.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오차를 갖다 검출하겠지. 그죠? 어차피 공통점은 뭐냐면 제어 장치는 입력과 출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게 뭐예요? 비교할 게 우리가 제어 장치의 성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좌우하느냐? 결국에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만큼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만약 입력을 100을 집어넣었더냐. 우리가 원하는 값이 100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100을 막 잡고 싶은 거지. 근데 출력이 99 나오면 거의 확률도가 이건 99%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제어장치 성능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값이 거의 1에 떨어져야 이 제어장치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제어장치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결국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거죠. 이 입력과 출력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제어에서는 전달 함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달 함수. 즉, 어떤 제어장치의 입력을 갖다가 출력까지 전달시키는 어떤 수학적인 함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어공학은 수학적인 부분이 제가 첫머리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다루려면 수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어공학이 왜 수학이 많이 필요하냐? 이런 모든 제어장치를 갖다가 원리를 갖다가 파악하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수학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사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수학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을 시킬 거냐,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냐는 거지. 정답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장 효율적인 수학적인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도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얕게도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만 맞을게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과학 본론 시간에, 본문 시간에 어떤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도 풀어주고 어떤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수학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도 접근하고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평이한 문제선에서 선을 그어서 하면은 충분한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요, 대비도 전략이 필요해. 자기 능력, 주어진 시간, 그죠? 거기 선에서 적당히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야. 지금 그림에서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야. 아, 전달함수라는 게 결국에 입력분의 출력이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했었잖아요. 비례 요소. 그죠? 얘는 그냥 K에 비례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전달함수는 뭐가 됐어요? 어차피 전달함수 정의가 입력분의 출력이라 했잖아요. 입력은 R이고 출력은 C잖아. 그죠? 그러면 그 전달함수는 뭐겠어요? 바로 K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례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미분은요. 미분은 우리가 전달함수는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잖아요. 그럼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뭐가 됐어요? 미분 KS. 얘가 S가 뭐요? 얘가 미분 기능이야. 아시겠죠? 얘는 비례 요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 요소는요. 적분 요소에서 또 전달함수는 마찬가지로 GS 이꼴 입력 RS분의 출력 CS잖아요. 그러면 적분 요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니까 적분 요소는 S분의 1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 미분과 적분의 표시기호가 틀리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1차 지연은요. 1차 지연 봤더니 분모의 S가 이게 1차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 번 늦었다는 뜻이야. 지연이라는 게 늦는다는 뜻이거든.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입력이 시간 0초에서 갔다고 했을 때 이 제어장치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한 번 늦어서. 어떤 T시간 지난다 한 번 늦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번 늦은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차 지연은요. 2차 지연은 분모의 2승이야. 얘는 두 번 늦는 거지. 여기서 신호가 갔을 때 출력은 한 번뿐만 아니고
여기서 또 한 번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 지연도 필요한 장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동제어의 시간 응답 특성이란 게,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 어차피 제어장치한 게, 입력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어장치의 성능은 입력에 대비해서 출력이 얼만큼 잘 나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걸 그린 거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입력 신호야, 쭉. 요 R이 입력이죠? 얘가 입력, 인풋. 그럴 때 출력은. 근데 입력이 이렇게 가했다고 해서 출력이 바로 탁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런 제어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항상 늦게 나오는 거야. 쫙. 아시겠죠? 그러면 출력이 입력 값에 도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동작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0초에서 시작해서 50%까지. 즉 입력의 100%에 비해서 50%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지연 시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음 중 지연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입력 신호에 비해서 50%까지 걸린 시간을 지연 시간 정의한다. 그러면 지연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제어장치는 동작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지연 시간이 길게 걸리면요, 그만큼 이 제어장치는 좀 속도가 느린 편이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지연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요? 아까 배웠던 미분으로 확 올려고. 아시겠죠? 미분 계산한 다음에 이 기울기를 갖다가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 안에 조절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어장치에. 거기서 미분 갖다가 쫙 올리는 거야. 그럼 동작 속도 빨라지죠. 아시겠죠? 근데 상승 시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연 시간과 상승 시간을 갖다가, 즉 속도를 갖다가 빨리 하려고 너무 끌어올려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 출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출력이 입력해서 딱 멈추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모든 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제어장치가 너무 빨리 동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딱 서주는 게 아니고 얘를 지나쳐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땅 하고 출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0m 꼬린점에 딱 이제 1등부터 도달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면 100m 달리기 선수가 가서 딱 쓰나요? 100m? 아니죠. 좀 지난 참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이기 때문에 끝점에 딱 쓰지를 못해. 좀 더 밀려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천천히 동작했다 그러면 얘는 천천히 가니까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관성이 적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죠. 근데 얘는 너무 빨리 끌어올렸잖아. 그러니까 미분 기울을 갖다가 높여버렸다는 얘기지. 속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관성이 커지는 거야. 빠른 속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출력이 입력을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진동하면서 몇 번 이렇게 관성 운동하면서 바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 출력과 입력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 오차라고 그래. 그 오차를 뭐라고 그러냐? 오버슈트라고 그래. 오버슈팅 한다 이거지. 오히려 치솟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나왔으니까 최대 오버슈트. 두 번째는 제2오버슈트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정확도를 높일 거냐? 그러면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차가 좀 생기더라도 빨리빨리 동작 속도 하게 한다 그러면 미분을 갖다가 높게 취하면 돼요. 대신에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장치뿐만 아니고 모든 회로라든가 모든 기계장치는요,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가지 특징을 살리면 어느 한 가지 단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속도를 느리게 하면 오차가 적어지는 거고, 속도를 빨리 하면 오차는 우리가 감안하면서 제어장치 설계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오버슈팅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목하면서 이해하면서, 아, 제어장치란 게 우리가 실제 제어장치를 만드는 거구나. 그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다 전부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요? 제어공학에서 가장 흔히 쓰는 그런 수학이 바로 어떤 함수야. 그게 뭐요? 미분함수, 적분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래서 제가 첫 수업할 때 첫머리에 그랬잖아요. 제어공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초수학을 반드시 해놓고 하라. 아시겠죠? 수학이 빠져서는요, 제어공학이란 어떤 도구를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이 빈약하면요, 절대로 제어공학은 이해도가 너무 늦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제어공학 입문하기 전에, 본론 수업하기 전에는 수학이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 느끼신 분들은 반드시 기초수학을, 제가 기초수학 시간에 문제도 풀어드리잖아요.
그거 갖다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하고 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훨씬 더 효율이 좋고 그만큼 학습 효과가 뛰어난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어공학에 대해서 어떤 기본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다른 제어장치의 원리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 나중에 제어공학 본론 수업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떤 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수업할 때 지금 요 수업 진행할 때 입문 수업을 하는 이유가 본 수업에 앞서서 조금 그 거리를 좀 좁히자. 그렇게 좀 약간 친밀감만 생긴다면, 그 다음에 제어공학을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것만 파악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제어공학을 공부할 때 아마도 학습에 대한 다른 어떤 효과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업.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드릴 거고. 자, 오늘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